네, 안녕하세요. 부성육부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진주 부부학교 4강째 4주째로 만나 뵈었습니다. 오늘은 깨진 유리창을 고칩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또 오늘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진주 부부학교 4주차로 만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나눔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찬양으로 시작할 텐데요. 우리 함께 주여 진실하게 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지어주신 이름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주여 나를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성실하게 하소서. 주여 성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주여 나를 성실하게 하소서. 주여 합평하게 하소서. 주여 합평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주여 나를 합평하게 하소서. 주여 겸손하게 하소서. 주여 겸손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주여 나를 겸손하게 하소서. 주여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인내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주여 나를 인내하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온유하게 하소서. 주여 온유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주여 나를 온유하게 하소서. 우리 다음 찬양으로 나의 자 주님의 새 생명 얻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문 이것은 지나고 새 사랑인가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린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내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깨진 창을 고칩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할 건데 혹시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처음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이란 저희 미국에서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킬링이 1982년에 발표한 깨진 유리창이라는 글에서 처음 소개된 사회 무질서에 관한 이론입니다. 갑자기 사회 무질서에 관한 이론이라고 하니까 당황하셨죠? 부부 성장부의 진주 부부학교에 왜 이런 이론을 가지고 왔을까요? 그런데 아마 이 이론을 많이 들어보신 분은 무슨 뜻인지 조금은 이해하실 겁니다.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이란 건요, 이 하나의 깨진 유리창이 있을 때 그 유리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며 그대로 내버려 두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네, 자동차를 똑같은 거를 2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본넷을 열어놨습니다. 본넷을 열어놨다는 거는 좀 고장이 났다는 뜻이죠. 그래서 열어놓고 똑같은 이 상황은 그대로 두었는데요. 근데 하나의 차이점을 둔 것이 바로 앞 창문의 한 대에는 유리를 깨어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대는 창문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조금 외진 곳에 이렇게 자동차를 2대를 놓아놨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렇게 자동차 본넷을 앞에 열어놓고 하나는 유리창이 깨진 채로 하나는 멀쩡한 자동차를 2개를 일주일 동안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림에서 본 것처럼 유리창이 깨지지 않았던 자동차는 멀쩡하게 그냥 본넷이 열어진 채로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앞 창문이 깨진 자동차는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깨트렸는지 거의 차가 이렇게 폐차가 될 정도로 바퀴도 다 빠져 있고 이렇게 더 깨어져 있는 것을 자동차가 망가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앞에 유리가 깨져 있는지 안 깨져 있는지 이런 차이 하나가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 하나하나가 기업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창문에 유리가 많이 있는 이런 창문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한 조각에 이 많은 유리 조각 중에서 한 조각의 유리가 깨져 있었을 때 그것을 고치지 않고 방치해 둘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 집은 이 유리를 깨도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창문도 이렇게 유리창을 하나하나 깨트려도 아마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 생각하고 이렇게 유리창을 다 깹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물의 유리창이 끼어진 채로 발견되고 방치되어 있다면 다른 유리창도 다 끼어지고 이런 것이 바로 사회심리학자들과 경찰관들은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고 합니다. 한 장에 방치된 깨진 유리창이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 신호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유리창을 더 끼워도 아무런 부담이 없이 깨트릴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여기에 우리가 예쁜 벤치들이 줄줄이 놓여 있네요. 왼쪽 사진은 조금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벤치가 있는 부분 바로 앞에 자전거 도로가 있네요. 아무튼 여기는 지금 많은 벤치들이 놓여 있고 쉴 수 있는 곳입니다. 아마 거리가 깨끗하게 정리도 잘 되어 있고 여기서 앉아서 책도 보고 뭔가 사색을 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렇게 공원의 벤치에 누군가가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종이컵을 떨어뜨려 놓습니다. 지금 여기 벤치 위에도 하나 있고 바닥에도 한두 개가 떨어져 있고 담배 꽁초도 있고 담배 갑도 있네요. 누군가가 쉽게 이렇게 쓰레기를 버렸을 때 이런 결과가 초래하게 됩니다. 한두 명이 시작한 그 작은 것 하나가 너무너무 쉽게 다 이렇게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것 하나를 방치해 두었다가는 아주 큰 문제거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진 유리창을 응용해서 사회 정책을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1980년도에 바로 미국의 뉴욕의 지하철 장면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낙서가 엄청 많이 있죠. 그리고 지하철도에도 쓰레기도 엄청나게 이렇게 넘쳐납니다. 1980년대 뉴욕의 지하철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당시 여행객들이 뉴욕에 만약에 가면 지하철은 절대로 타지 마라. 왜냐하면 그 지하철 안에 상태는 엉망이고 보안도 무지무지 안 좋았고 치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거기는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지하철을 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뉴욕시는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을 생각을 해서 하나의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이 지하철에 있는 낙서들을 모조리 없애는 것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낙서를 하다가 걸리면 감옥에 가게 되고 낙서를 하다가 걸리게 되면 DNA를 채취를 해서라도 이것을 밝혀내겠다. 그래서 시장은 강력하게 그 조치를 시작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니 지하철의 치안을 바로잡고 범죄를 줄이는 방법을 낙서를 줄이는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뉴욕 시장은 이 깨진 이론 창을
그 이론을 듣고 그것을 시도해 봅니다. 어쩌면 아주 작고 무모한 시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낙서를 지우는 거라니. 그렇지만 그 작은 변화, 작은 시도가 이 지하철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은 완전히 안전한 곳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치안이 보장되는 안전한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 광장 위에, 바닥 위에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죠. 바로 노숙자들인데요. 여기는 1912년도 9월에 이게 서울역 광장의 모습입니다. 서울역 광장 앞에 이렇게 노숙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이론을 적용해보자. 그래서 여기를 좀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꿔보자. 그러면 이 노숙자들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깨끗한 거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도한 것이 바로 9월이었잖아요. 예쁜 국화를 이곳에 놓게 되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곳에 누워 계셨던 많은 노숙인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끗한 거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깨진 유리창 이론을 단지 범죄 예방과 그런 부분, 사회를 깨끗하게 하는 부분으로만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직장과 가족과 친구 관계 안에서도 우리는 이런 사소한 행동과 마음 하나로 결국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소한 거 하나를 잘 지켜야지 우리가 그 관계들을 잘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것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자동차가 깜깜한 밤인데 전조등을 켜고 가고 있죠. 소설가 독토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소설 쓰기는 밤새 차를 운전하는 일과 같다. 전조등을 켠 만큼만 보이지만 가야 할 길은 다 갈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깜깜한 밤에 자동차를 운전하는 일과 같다고 합니다. 이분은 소설가기 때문에 소설 쓰는 게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소설을 쓸 때 엄청나게 이렇게 크게 갑자기 영감이 와서 이렇게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만큼 전도등이 딱 켜져서 깜깜한 밤이지만 그 앞에 비치는 만큼씩만 조금씩 가다 보면 그 가야 할 목적지지, 가야 할 길을 다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좋아졌을 때 앞이 깜깜하고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지만 그 전조등이 켜져 있는 만큼만 조금씩 가다 보면 우리가 가야 할 그 목적지까지 다 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금씩 가야 할 길이 있을 때 그 전조등을 가지고 우리가 갈 수 있다고 했죠. 또 다른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사각구도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손이 이렇게 엇갈리게 사각을 만들고 그 사이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 이거 어떨 때 많이 사용하는 건가 하면요. 바로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영화를 촬영할 때 많이 사용되는 건데요.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것을 그려야 할 때 그 전체적인 배경에서 손을 이렇게 사각 프레임을 만들어서 구도를 예측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풍경 그림을 그린다 보면 그 많은 풍경 안에 만약에 산이 있고 들이 있고 강도 있고 막 풀도 있고 나무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려야 할 그 그림을 그 틀 안에 사각형의 틀 안에 넣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보고 내가 어떤 거를 그려야 할지 바라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혹시 지금 지금은 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죠? 근데 잠깐 옆을 돌려서 뭐 넓은 곳을 볼 수 있거나 다른 곳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손을 펼쳐서 다른 곳을 한번 바라봐 주세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이렇게 했을 때는 전체가 아니라 어떤 하나의 포커스에, 중심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네, 그런데 이 구도라는 거, 이 안에 사각 프레임 안에 들어오는 이 구도라는 건요, 우리가 특별히 조작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냥 이렇게 사각 틀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더더욱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와 이 사각 프레임 안에서 우리가 사물을 봤을 때의 느낌을, 그 구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성도님들도 다 바라보셨나요? 어떤 새로운 것이 보이십니까? 저는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고 이 노트북을 켜놨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지금 제가 사각 프레임 안에 있을 때는 이 노트북에 내 화면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보다 이 화면 안에 들어온 이것에 제가 포커스를 잡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사각 구도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하나의 다른 것들 말고 작은 일들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살아가면서 어떤 날에 제 중심을 두고 사나요? 포커스를 두고 사시나요? 보통은 아마 주말, 주일, 그 다음에 직장인이면 휴가날, 그리고 뭐 큰 명절, 이런 데 많이 관심을 쏟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이에 우리가 중간중간에 있는 날들은 멀리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방금 이렇게 사각 구도를 하고 우리가 포커스를 맞췄던 것처럼 오늘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제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앞에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맡은 일, 그 한 가지 일에 초점을 맞춘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들을, 많은 일들을 더욱 자세히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각 구도를 기억하시고 이 작은 일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어가는 타임으로 우리는 인식의 착각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는 정경이나 배경이나 이런 많은 것들에 의해서 착시라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그림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오리야? 아니면 토끼야? 이거는 정경, 배경의 착시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 그림을 지금 밑에 보고 있는 그림을 이렇게 길쭉한 부분 있죠? 그 부분을 토끼 귀라고 인식할 때 토끼라고 우리가 토끼로 보이신 분은 그게 오리의 부리가 아니고 토끼 귀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아니야 이 그림은 오리야 꽥꽥 오리야 이렇게 생각하셨을 때는 이 토끼의 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오리의 부리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같은 그림이지만 서로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또 다른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어떤가요? 길이가 다 어떻게 보이죠?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원래 길이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의 착시로
이렇게 다른 모양이 붙었을 때는 길이가 다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중간에 있는 것이 제일 좀 길어 보이죠. 바깥으로 이렇게 뻗어 있으니까. 반면에 맨 위에 안으로만 있는 거, 양쪽 이렇게 가는 거는 뭔가 닫혀 있는 느낌? 그래서 제일 짧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정확하게 우리가 사실처럼 보이지 않다는 겁니다. 이 그림은 어떻습니까? 어떤 걸로 보이십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바깥에 있는 주변의 정보 때문에 안에 있는 것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사람의 얼굴로만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사람의 얼굴로만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얀색 부분에 꽃병이 보이십니까? 이것도 우리가 착시를 일으키는 한 가지 그림의 예입니다. 다른 또 배경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 건데 배경에 의해서 우리가 또 달라 보이는 것이 또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방입니다. 위에 안쪽의 벽면에 위에 길이와 밑에 길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앞쪽에 바닥에 길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빨간 선을 보시면 됩니다. 빨간 선의 안쪽의 길이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원래는 같은 길인데 다르게 보이죠.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배경의 그림이 어떤가에 따라 우리의 눈은 달라 보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있을까요?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어 보이세요? 우리는 바깥의 주변의 색상에 따라 이게 맛있는 음식이야.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기 그림은 똑같은 그림인데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바탕색에 따라. 이렇게 우리가 실제라고 사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원래는 다르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착각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시각적인 것과 관련된 현상이 일어난 착시라고 말합니다. 이 착시 현상은 우리가 보는 시각 정보가 완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작은 변화를 위해서 몇 가지의 깨진 이론창과 사각구도라는 것도 보고 전조 등은 이렇게 조금씩 가다 보면 목적지를 갈 수 있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작은 행동들의 변화로 인해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작은 행동, 변화를 위한 그런 행동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조금은 구체적으로 더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책을 소개를 하자면 생각을 바꾸는 습관이라는 책에서 제가 몇 가지를 그냥 응용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긍정의 힘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 책에서는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작은 습관 중에 하나가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사람이 결국 일도 잘 풀린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과 자신 있는 생각은 좋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아침은 왠지 컨디션이 좀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아침 왠지 기분이 참 좋네. 이렇게 오늘은 잘 될 거야.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하루가 다르다는 겁니다. 또 긍정적인 생각 중에 하나가 우리 부모님들이 모두 운동을 참 잘하셨어. 그러니까
나도 웬만한 운동은 다 잘할 수 있을 거야 하고 아무것도 못했던 사람은 그래도 이런 긍정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도 더 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본인 자신이 그렇게 스스로 믿기 때문이다. 나는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믿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해야죠. 미리 뭐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아이가 나는 이거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걸 안 될 거라고 내가 살아봤어. 나는 그거 그렇게 하니까 안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그래 너는 잘 할 수 있는 아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니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뀌고 우리가 생각을 긍정적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변화를 위해서는 관계의 변화를 위해서 또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관계를 변화시키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 책에서는 이런 방법을 제시합니다. 직접적인 지시보다는 넌지시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직장에서 옆에 직원이 책상이 너무 어질러 있거나 아니면 집에서 뭐 같이 있는데 아들이 너무 이렇게 어질러놔서 막 책상이 지저분해져 있어요. 그러면 책상 좀 치워! 책상 좀 치우세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은 귀찮아.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런데 책상이 깨끗해지면 더 일하기가 편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대방은 즉각 하는 행동을 뭐 변화까지는 할지 안 할지를 모르겠지만 상대방이 들었을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 그건 그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직접적인 것보다는 넌지시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은 칭찬과 격려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 만났을 때 그 상대방의 직업을 칭찬해주면 대부분은 호감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칭찬과 격려는 참 많은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그리고 서로의 관계 안에서도 칭찬과 격려가 많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칭찬은 뭔가 어떤 것을 달성을 했거나 뭔가를 뭐 예를 들어 너 이거 참 이거를 했으니 잘했구나 약간 이런 관계가 됩니다. 반면에 격려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거가 완전히 뭐 성과가 이루어진 너 1등 하지는 못했지만 너가 참 노력했으니 너 참 잘했어 수고했어 이런 말이 되기 때문에 저는 격려가 더 좋은 관계의 변화에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깨진 창을 고쳐야 되는데요. 작은 것을 방치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그래서 더 큰 문제를 방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깨끗한 거리가 되고 범죄가 그것으로 인해 범죄까지 줄어드는 역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작은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시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식습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강을 위해서 만약에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데 잘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 자신을 좀 격려해 줬으면 좋겠어. 너 잘하고 있어. 나 잘 참고 있어. 뭐 이런 방법으로 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상대방에게도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노력하고 이렇게 참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 조금만 더 노력하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도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이어트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만약에 소비 생활 속에서 내가 뭐 변화되지 않고 작지만 자꾸 충동 구매가 가고 그래서 그 소비 조절이 잘 안 될 때 내가 작은 거 하나를 참았을 때
나에게 칭찬해주고 이게 좀 더 나한테 필요한 걸까? 도움이 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 상황을 바꾸어 가는 거. 그런 것도 참 좋지 않을까요? 그럼 만약에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작은 일들을 해야 될지, 자녀와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또 어떤 작은 일을 해야 될지, 집안일로 너무 힘든 아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은 어떤 게 있을지, 만약에 자고 일어났는데 앞마당에 막 잡초가 너무 많이 있었는데 정리가 되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페인트가 이렇게 벗겨진 부분을 페인트칠을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었다면 참 기분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부분 하나하나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바꾸어 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진 창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더 큰 문제로 변하기 전에 빨리 얼른 우리가 깨진 창을 발견하고 그 부분들을 고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가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갈렙입니다. 성경에 바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정복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여호수아의 때에 가능하면 다 같이 이루기를 원했겠죠, 정복을. 그렇지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감당하기에 좀 어려운 나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각 지파에게 나눠주게 하십니다. 그 모세가 살아있을 때 제비를 뽑아 나눠준 대로 똑같이 여호수아는 그 각 지파에게 그때 말한 대로 이제 막 나눠줍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갈렙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모세가 그 처음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12 정탐꾼.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12 정탐꾼 안에 있었는데 그때 나이가 40세였다. 7절에 내가 갈렙이 40세였는데 내가 가서 그 땅을 정탐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모세에게 보고를 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간담이 녹아서 그랬지만 그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을 하나님 주신 땅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그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고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85세가 됐대요. 네. 여기는 나오지 않네요. 그렇지만 내 나이가 많았지만 나는 아직 정정하다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이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날에 이제 여호수아 당신도 들었지 않았습니까? 그곳에는 아나 사람도 있고 성읍도 크고 견고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갈렙의 나이는 85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85세. 그런데 이 갈렙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네, 아직도 그 땅을 내가 취할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여호수아는 그 갈렙을 위하여 축복을 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합니다. 그래서 갈렙이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취하죠. 그리고 그 땅에서 15절처럼 그 땅의 전쟁이 그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그 시간과 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참 지난주에 이 말씀 가지고 은혜가 많이 됐는데요. 85세가 되더라도 그 가업을 이룰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변화를 하고 우리가 작은 일을 한다는 게 쉽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 때는 참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쫓아서 가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 전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그의 강한 손 아래서 겸손하라. 저는 주님의 그 강한 손 아래서 히브리어로 번역했을 때는 낮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낮추어라 하나님의 손 아래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낮추어라.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모든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아라. 그리고 그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보시고 대신 걱정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내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85세의 나이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나의 믿음이 계속해서 변화가 돼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또 기뻐하고 서로가 화목하고 연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구성 육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진주 부부학교 4강 우리 깨진 창을 고칩시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갈렙이 늦은 나이에도 힘을 내서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나님 그런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또 도전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새로운 날들을 우리가 마주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어주신 그 일들을 우리가 성실히 바라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그 허락하신 모든 시간들을 은혜로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또 우리의 삶이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게 하시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만나겠습니다.